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 누적 학점 기준 도달 시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 고교 학점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며 고교 학점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평가 체제의 신뢰성과 교원들의 평가 역량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는데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지향, 학생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 학점제를 함께 고민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학생 개개인에 맞게 학습을 지원해주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그 핵심에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는 고교 학점제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교 학점제가 차지하는 의미가 꽤 큰 것 같은데요. 교수님, 고등학교 교육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 학제상의 위치를 보시면 이제 고등학교가 그 중학교하고 대학교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로 그 경제적인 수준이나 그 사회 문화적인 발전이 좀 성숙된 나라들일수록 그 사실 대학교에 가깝게 운영을 해왔던 그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그동안에 좀 그 사회 전반적인 발전에 비해서 좀 지체되는 현상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의 그 고등학교를 보시면 우리나라 고등학생들하고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삶이 다르다. 맞아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됐을 대학교 겁니다. 캠퍼스 보는 느낌도 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그 고등학교 학점제라고 하는 건 정말 후기 중등 교육이라는 그 특성에 맞게 그 고등학교가 그 대학에 해당되는 그 고등교육기관이죠. 사실 그 특성을 좀 가미하는 제도가 이제 고등학교 학점제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크게 보면 좀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동안 학생들을 좀 옥죄해왔던 상대평가를 좀 완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게 학생들이 평가 체제가 뭉치면 이제 교장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뭉치면 유리하고 흩어지면 불리한 제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흩어지도록 하려면 이제 성취평가제가 확대가 돼야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학점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점을 딴다라는 말 대학생들 사실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고등학교에도 정말 학점을 따는 제도죠. 이수, 미수 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는 게 저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점에서 보면 그 고등학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우리 고등학교의 체질을 바꾸고 네. 또 학생들에게 새로운 운동장을 제공하려는 어떤 그런 혁신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한다라는 얘기는 훨씬 이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센터장님, 어떤 배경에서 도입이 됐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이제 고교 학점제를 할 수 있는데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논의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2010년대 초반부터 그 잠자는 교실을 깨워야 한다. 이제 우리도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된 거고요. 네. 가장 크게 이제 미래의 배경으로 본다면 우리 미래 사회가 변하고 있고 그리고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 하나이 모두 소중한 아이의 그 배움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가 된 것 같고요. 네. 특히 학생의 그 주도성, 그래서 자기의 진로나 학업을 설계할 수 있는 주도성을 굉장히 강조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의 주도성을 네. 강조했다. 지금 인천 신현고등학교가 시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2018년부터 시행을 했고 선도학교로 우수 사례로도 또 지정이 됐는데 어떻게 먼저 시행을 하시게 된 거예요? 신현고등학교는 그 선진형 교과 교실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자유형 공립고등학교로서요. 교원들을 50%까지 초빙 가능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재정적 지원도 이렇게 비교적 충분해가지고요. 고교 학점제를 실행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공모에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이거 뭐 또 한번 우리 참여해보자. 그다음에 앞으로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한다면 이거 우리가 먼저 헌재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 공감대 이런 게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의욕도 대단하셨군요, 그때. 그다음 선생님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예. 고교 학점제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까 또 교수님 말씀 듣고 하니까 대학에서 과목을 학점제로 듣는 거, 그러니까 대학 분위기를 이렇게 확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번 교육 과정에 포함된 고교 학점제 가장 큰 특징 좀 알려주세요. 네.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이 자기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의 이수가 졸업으로 또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질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데 이번 교육 과정에는 그러한 그 학점 기반 교육을 한다. 그리고 선택 중심 교육을 한다는 것과 학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의 구조를 좀 변경시켰거든요. 좀 더 실생활에 그 융합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지 통합적인 주제에 있는 그런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이제 많이 확대해서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좀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면 어떤 과목들일까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저희 과목 구조가 이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었고 선택 과목은 이제 일반 선택이라든지 진로 선택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 과목 간의 융합 과목. 사실 과학이 지금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과학 전체를 통과하는 뭐 과학생활 탐구라든지 이런 융합 과제들이 좀 많이 과목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학생의 교육 선택권이라고들 합니다. 기존의 선택 과목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융합 선택 과목이 추가가 됐다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추가를 해주셨겠죠.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을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 선택 과목을 그냥 무질서하게 하나의 통으로 사실은 제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분류한다 하더라도 뭐 우리 한식이 있고 양식이 있고 중식 이런 정보를 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과목을 제시할 때도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과목의 성격에 맞는 이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네. 아까 우리 김영건 박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지금은 이제 학생들의 공통 과목이라는 건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고등학생들이 잘 듣는 과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1번 선택의 문이 있고 이제 진로 선택의 문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진로 선택의 이 좀 한계점이 뭐냐면 교장 선생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좀 심화된 수준의 과목들을 하고 그다음에 실생활과 체험 중심의 과목들이 사실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물화생지 2 과목들도 있는 반면에 훨씬 더 좀 생활 체험적인 실생활적인 실용적인 성격의 과목들도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지금 진로 선택은 3단계로 평가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 좀 어려워하고 대학들 내에서도 학생의 이제 잠재력을 평가할 때 좀 어려움이 사실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진로 선택의 좀 이질적인 과목들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은 이 구분이죠. 그러니까 공통이라는 과목 이제 듣고 나서 이제 문을 학생들에게 3개의 문을 열어주도록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선택 과목의 구조의 또 다른 문제점이 뭐였냐면 너무 일반 선택이 비대하다는 거였습니다. 더구나 일반 선택이 과목 수도 많고 이게 수능과 연계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반 선택을 많이 듣고 열심히 이제 선생님들과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진로 선택의 과목들은 별로 듣지를 않았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번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일반 선택의 과목을 줄였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정말로 이제 그 다른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여력을 좀 넓혔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을 조금 더 많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융합 선택은 이제 학생들의 융복합적인 사고라든가 실생활 응용 같은 과목들도 많이 개발을 했고. 또 이제 요즘 강조가 되고 있는 그 인공지능이라든가 데이터 사이언스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그 새로운 과목들을 좀 많이 개설을 했던 거죠. 그래서 희망컨대 학생들이 너무 일반 선택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정말로 자기의 진로나
자기 관심에 맞게 또 학업 성취 수준에 맞게 정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문을 여는 사람이 힘들고요. 가보지 않은 길을 앞에 뒀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떨리는 법이거든요. 그럴 때는 앞서 걸어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더 마음에 안심이 되는데 인천 신현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신현고등학교는 그 제2고 특성학교로 지정되어져 가지고요. 그 중국어하고 일본어 관련 과목들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만 그 독일어, 그다음에 불어, 그다음에 스페인어를 그 소수 학생들이 이렇게 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하고 이제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묶어 가지고요. 꿈들의 공동 교육 과정이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이랑 묶어 오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소수 과목 학생들이 그 과목 선택권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방표닥을 운영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이제 그 운영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꿈들의 교육 과정은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개설했을 경우에 우리 학교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서 자신의 수준과 관심과 그다음에 수준에 맞춰가지고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목 선택의 그 폭이 되게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강이 생기는데 보통 한 학생당 일주일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생깁니다. 야, 그래서 진짜 대학교 같은데요? 네. 2시간 정도 생기는데 그 2시간 정도 이제 학생들이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네. 혹은 교과 선생님 혹은 그 담임 선생님들하고도 상담을 하면서 뭐 진로 그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네. 학업 설계를 하고 이런 시간 하면서 보냅니다. 그다음에 저희 학교 이제 또 특색 있는 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학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이제 학생 자치와 그 사회 참여로 가는 그 과목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마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요. 이제 어떤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런 날을 시민의 날이라고 이렇게 정해가지고 운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참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도 들여다볼 수 있고 네, 해결책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지역사회의 어떤 어떤 관련 직업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교육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학교에 들어와가지고 수업도 했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인천 신현고등학교에선 도대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천 신현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2학년 2반 이소울, 2학년 5반 김민서라고 합니다. 그럼 신현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와 교과 교실제에서 알아보러 갈까요? 고고씨!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신현고등학교. 특별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해 찾아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2학년을 대상으로 전공 탐색 검사를 실시합니다. 직업군이 빼곡하게 쓰여진 검사지. 학생들이 전공 탐색 검사를 받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관심 있는 활동을 알고 또 그거에 대한 과목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공 탐색 검사를 통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 자신이 들을 수업을 직접 선택하는데요. 한 학기당 최대 8과목, 3년간 교과 수업 180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24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는 이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자기 개별로 선택을 해서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야, 너 이번에 중국문화 들으면 31학점 딱 될 것 같은데 너 이번에 뭐 들을 거야, 교양? 나 이번에 교양으로 융합과학 들으려고. 대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과목을 신청해 자신의 수업 시간표를 직접 짜는 학생들. 인천 신현고의 경우 3학년 1학기에는 최대 31학점까지, 3학년 2학기에는 최대 25학점까지 신청 가능한데요.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에 맞춰 맞춤형 수업을 듣습니다. 제 꿈은 빅데이터 분석가인데 진로 희망 그게 경영학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회문화랑 생활과 윤리를 선택했어요. 헌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실감시키기 위해서
헌법 제정하기를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렇죠? 탐구 과목인 정치와 법 수업 시간. 학생들이 직접 교실에 헌법과 슬로건을 제정합니다. 법조인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만들어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열정이 저에게까지 전해지네요. 인천신영고에는 수업과 수업 사이에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학생마다 듣는 수업이 달라 생기는 공강 시간인데요. 학생들은 공강 시간을 이용해 수행평가를 준비하거나 부족했던 과목을 보충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이 발생을 했고요. 그 국가 지도자들은 두 가지 결정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즉시 전 세계에 알리고 국경을 봉쇄한다. 발병 사실을 숨기고 비밀리에 치료약을 개발한다. 당연히 이랬을 경우에는 자국민의 피해는 적지만 고교 학점제 도입 후 평가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절대평가를 기반으로 한 성취평가제로 운영 중인데요. 고교 학점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좀 많이 제 적성을 찾았고 자신의 재능을 좀 다방면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학교에서 할 가장 기본적인 교육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막 복잡하거나 너무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냥 학생들의 진로나 꿈, 행복에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부 이제 다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는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가 학생들의 꿈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좋은 통로가 되길 기대합니다. 와, 그 자기 꿈에 맞는 과목을 스스로 선택을 하고 공강 시간도 있고, 학생들 만족도도 지금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아주 높은 것 같은데, 2018년도부터 지금까지 시행을 하셨으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얘기도 좀 듣고 싶어요.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었는지도 좀 들려주시고, 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직접 들은 반응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처음에 선생님들 의욕이 좀 앞서가지고요. 너무나 많은 과목들을 개설했던 것 같아요. 많은 과목을 개설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한 3년 정도 이렇게 운영하고 나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뭐 노하우도 좀 축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수업 개설하는 것도 이제 적정화가 좀 이루어져 가지고요. 지금은 좀 안정적인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반응은 이제 상당히 좋은데, 그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한 수업을 하고 자기 진로와 관련된 그 과목을 선택해 들으니까 조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참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은 그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진로 관련해 진로 설계도 하고 과목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그 중학교 때 그 진로 학년제를 이렇게 자유학년제를 이렇게 겪었던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체험 직업하고 그다음에 진로에 대한 체험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들어오면서는 이제 교육과정 박람회라는 걸 엽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박람회를 통하면서 이제 학과 체험, 그다음에 진로 체험들을 해가지고요. 학과 설계 및 과목 선택을 하는데 비교적 안정적으로다 이렇게 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모 만족도, 그다음 학생 만족도 이렇게 조사해 보면 한 90% 정도가 만족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학부모들 만족도도 높아요. 학생들이랑 좋겠죠. 자기들이 선택한 과목 신나게 배우니까. 학부모들도 되게 좋습니다. 하나 더 보충을 해 보면은 그 사실 학점제라 했을 때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과목을 무조건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거를 굉장히 학점제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이라든지 진로, 때로는 관심과 흥미를 충분히 탐색할 수 있도록 그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과목을 개설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요, 이번 개정안의 큰 특징 중에 하나로 진로 학업 설계가 강화됐다고 같은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러면 선생님, 진로 교육이 어떻게 더 강화가 될 수 있나요? 사실 그동안 그 진로 교육이란 게 진로 상담 교사나 또는 고3 교사의 이렇게 전유물로 이렇게 생각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그 자신의 과목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지 또는 어떤 역량을 키울 수 있을지 큰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과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과정 박람회라든지 과목 설명회 이런 교육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심리 검사라든지 진학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교과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진로 학업 설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생들한테 교육 선택권을 부여를 해서 스스로 자기 진로를 설계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내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될까요? 사실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진로 교육의 내실화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사회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학교 진로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생들이 갈 직업이 없으면 뭐 진로 교육에 사실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 점에서 정말 우리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정말 우리 후세대들에게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 학교 진로 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사실은 가장 좀 탈피를 해야 될 게 그 진학 중심의 교육을 사실 탈피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그 고등학교라는 게 그 학생들에게 몸에 맞는 옷을 찾아주기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성적 경쟁에 매몰을 하게 되고 또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대학을 가서 사실은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고 이제 그렇게 재능과 열정을 좀 낭비하는 사실은 현상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 이해라고 할까요? 자기 여러 가지 가능성도 탐색하고 또 자기의 어떤 새로운 모습들도 좀 체험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해서 이제 그 자기 이해나 어떤 진로 의식을 토대로 해서 과목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게 그 고등학교 학점제가 성공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토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학교 때부터 그 사실 진로 교육이 직업 교육이라기보다는 자기 이해고 자기를 사실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제 그런 교육도 좀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고등학교는 1학년 시기에 1학년 시기는 공통 과목을 이제 듣게 되고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을 듣게 되는데 그 1학년 시기에 그 진로 집중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로 집중 학기라고 하는 게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에도 도와주고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자기의 진로 적성을 찾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이런 진로 탐색 활동들,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지도, 안내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 학교 차원의 진로 교육, 그 내실화에 비춰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공부 많이 하셔야겠어요. 누군가 인생을 이렇게 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신현고등학교에서 2018년에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고교 학점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로 교육에 도움이 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교 학점제가 진로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그 효과 내지 성과가 있었느냐 이런 거는요. 아마도 그 대학 입시와 그 분리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8학년도 신입생들이 2021학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 2021학년도와 이전과 이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서 수시 대입 그 결과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그 2021년도 이전에 비해서 2021년도 이후에는 그 수시 모집에서 학생들의 그 합격자 수가 적게는 한 20명 정도, 많게는 50명 정도 이렇게 더 합격을 했습니다. 증가했어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런 결과는 그 고교학점제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듣고 그다음에 자기 진로 설계를 전부 다 본인이 다 하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니까 수업에 능동적으로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학생부 이렇게 적다 보니까 그 학생부 내용이 풍부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 애들이 그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아마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대학에서 보기에도 이 아이는 진짜 이거를 정말 좋아해서 옛날부터 쭉 준비를 해왔구나를 보면 더 눈여겨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겠죠. 센터장님은 지금 고교 학점제 도입을 위해서 해외 사례도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본 해외 사례에서는 대부분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의 주도성을 인정한다고 할까요? 학생이 굉장히 주체적으로 자신의 교육과정, 자기가 무슨 과목을 듣는지 그리고 어떤 진로나 진학을 할 것인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로나 적성이나 수준이나 뭐 관심에 따라서 선택 과목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또 선택 과목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 선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이수 기준을 충족했을 때 학생들한테 학점을 주는 방식이 다 도입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3단계로 하든 4단계로 하든 5단계로 하든 평가를 하고 어떤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다시 듣게 한다거나 우리가 흔히 대학에서 재수강이란 말을 하잖아요. 또는 대체 이수를 한다거나 이런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요. 고등학교 때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 절대평가 체제를 운영하면서 친구들과 뭐 비교하거나 또는 뭐 서열을 매기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어떤 교육 목표에 도달한 정도를 네. 자기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절대평가를 이제 운영하는 걸 대부분 알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나의 경쟁자가 그렇죠. 되는 시스템.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인 거는 고등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이수가 자연스럽게 졸업과 연결되고 또 자연스럽게 대학 진학이라든지 진로와 좀 연계되는 그런 구조가 좀 탄탄하게 짜여져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제 해외 사례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아갈 방향, 뭘 또 이렇게 좀 수정 보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과목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사실 고등학교 학점제라고 하는 게 우리 김영은 박사님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네. 이 고등학생들을 이제 흔히 청소년 시라고 하지만 이 소년보다는 청년에 가깝게 이렇게 인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는 더 이상 그 빅보이가 아니고 영 어덜트다. 그래서 선택과 책임을 하고 네가 한번 책임을 져봐라. 이걸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러려면 학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야지 이제 그게 이제 발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할 고등학교 학점제라고 하는 건 해외 이제 그 사례도 언급을 하셨지만 규모의 체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아까 대학점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학은 크잖아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는. 그래서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이제 고등학교 4년제로 운영을 하기도 많이 하고, 하죠. 네. 네. 4년제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도 한 800명 내지 1000명 정도 이제 규모가 크게 사실 운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 감소 시대에 접어들고 있고. 또 이제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학교마다 이제 학생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편차가 커지는 문제가 사실은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학교들이 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개설하기가 여건상 어려운 이제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개설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신청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쵸. 학생이 개설을 듣고 못 싶은데 할 수도 이제 개설을 못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이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게 온라인 교육과정 생겼죠. 또 공동교육과정 생겼죠. 또 신영고등학교도 참석하고 계시는 그 공동교육과정도 생겼고 또 거점학교라고 하는 것도 거점학교 뭐예요? 교육과정 거점학교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학교가 모든 시설을 다 구비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는 음악 시설을 많이 구비하자. 음악 과목을 많이 만들자. 체육 과목을 많이 만들자. 이제 과학 과목을 많이 만들자. 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자기 소속 학교를 넘어서 그 해당 학교에 가서 과목을 듣는 거거든요. 캠퍼스가 넓어지는 거군요. 따로 또 같이 형식으로. 사실상의 이제 느슨한 단과대학 체제가 아닌가 이렇게 볼 그렇군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생 네네. 이제 보충 네네. 설명하게 되면요. 이제 그 인천 같은 경우에는 그 교과 중점 학교라는 걸 운영합니다. 저희 학교가 제2고 특성 학교인 것처럼 네. 이제 다른 학교는 뭐 과학 중점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 중점 학교, 예술 중점 학교 이런 학교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제 그 뭐 예술 학교 이런 데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이제 일부 이제 내가 이제 그쪽으로 좀 재능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과학 그 중점 학교도 가고 그다음에 음악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다 이렇게 뭐 음악 중점 학교 이런 데를 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 교장 선생님께서 교과 중점 학교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모든 과목을 한 학교가 다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는 달라도 배움의 기회는 같아야 되거든요. 그런 그렇죠. 의미에서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학교 밖 교육 이런 것들이 있고 해외에서도 학교 밖에서도 학점을 잘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과목을 얼마나 이렇게 내실 있게 수업하고 평가할 것인가는 굉장히 아직 중요한 이슈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더불어서 제가 좀 사실 한 가지 좀 보태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선택 과목의 이 양적인 확대가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뷔페에 가도 반찬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 반찬 하나하나가 내실이 있는 게 중요하고 그런 뷔페가 사실은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신영고등학교도 처음에는 과목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좀 힘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있으시듯이 그 사실 다른 나라에서도 그 선택 과목을 막 무질서하게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 카페테리아 교육과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쇼핑몰 하이스쿨 같아. 뭐 사실 이런 비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는 확대가 되는 게 좋겠지만 너무 확대 자체에 우리가 매몰돼 가지고 그 양적인 확대를 늘리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2, 3년 정도, 몇 년 정도 이렇게 학교 단위의 어떤 집단적인 지혜나 경험이 누적되면 학생들의 학교 상황, 그 특성에 맞는 이제 과목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개설돼서 정말로 내실 있게 운영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제 과목들이 어쨌든 기존보다 더 늘어났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교사들도 많아져야 될 텐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세요? 고교 학점제의 핵심은 여러 번 이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좀 과목을 이렇게 다양하게 개설해가지고선 학생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한 선생님이 그 한 과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목을 이제 가르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러려면 학교에서 그 주당 수업 시수를 좀 줄여줘 가지고선 선생님들의 부담감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다간 그 교육부에서 학교당 그 교사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당장 이제 신학년도에 한 개 학급이 늘어난데도 불구하고 교사 2명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내년도에 그 선생님들이 그 피로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내실을 기하기도 조금 어려워질 거고요. 네. 고교 학점제 시행하려면 일단 인원수를 줄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늘렸으면 좋겠다. 이거 중요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 이 교사 수급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현재 교원 정원 정책은 학급 수하고 학생 수에 따라서 이렇게 정원, TO를 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맞죠. 왜냐하면 행정학급 단위로 같은 수업을 다 들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학점제가 시행될 때 행정학급이 있지만 실제로 수업학급은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기준에 따라서 새로운 그 수급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숫자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존 교원의 그 교원 역량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전공이라든지 복수전공이 굉장히 이제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선생님들의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전문학습 공동체라든지 교사 동아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역량을 키우시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에는 또 어떤 해법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교육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사회 30년 뒤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그 사회 학교에 가봐라 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의 투자는 가장 중요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겨우 OECD 수준으로 교원당 학생 수가 근접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아까 교장 선생님 말씀을 하셨듯이 교원 수를 축소하는 건 정말 좀 피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실은 소망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학점제가 되면 이제 홈룸이라고 하죠. 학급에 이제 그 개념이 약화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앉아있고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앉아 계시고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교과 선생님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교과 역할도 사실은 교과 교사의 역할도 사실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특히 소규모 학교들도 있고 또 교원 수가 부족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 간에 그 공동교육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그 일부 시도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떤 특정한 학교에 소속돼 계신 게 아니고 이제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소속돼 계셔가지고 여러 학교들 학생들 수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흔히 순회교사라고 하지만 저는 상당히는 좀 고려해 볼 만한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다만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사실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운영을 하려면 근무 환경도 대학처럼 바뀌어야죠. 물론 뭐 대학 교수라고 편한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적어도
정말 수업과 학생 평가에 몰입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그 다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복수 전공이라든가 부전공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과목을 개발할 수 있고 또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IT 기술도 또 굉장히 발달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평소에 그 고교 학점제가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오신 걸로 알아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 학교에는 이제 피치 못하게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이 있고 또 공부에 좀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또 그 집안의 배경과 연관성이 높으면서 이제 교육 격차에 대한 근심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학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공부를 잘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이 돌봄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대평가거든요. 상대평가하고 이 9등급에서 등급을 내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1등급이 몇 명이냐, 2등급이 몇 명이냐, 사실 3등급이 몇 명이냐 관심이 있으신 거지 그 아래 하위 등급 학생들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까 성취평가제 확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절대평가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 성취평가제가 확대가 되고 또 이수 기준이 도입되면 선생님들이 비로소 내 반에 공부를 잘 못 들어온 애들도 있었구나.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이 아이들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 또 이 아이들에게 그냥 어려운 문제만 내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적합한 평가 문항과 도구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사실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희망컨대 이제 그 고등학교 학점제가 학생들이 교실에서 경험하는 무관심과 소외, 특히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집안의 돌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가 이 사각지대에 두는 이런 현상은 좀 정말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고등학교 학점제가 되면 이제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근데 그런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교육의 빛을 비춰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학점제가 애초에 이렇게 도입될 때 주요 모토가 그 모든 아이의 성장을 지향한다 그랬거든요. 그동안 이렇게 좀 소외받았던 저성취 학생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아이들의 기초 학력 또는 기본 학력을 보장해주는 그런 취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이 최소 어느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평소에 이렇게 학습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관심 있게 지도하자는 그런 취지가 잘 드러나 있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성취평가제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그 메시지는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얼마 전 그 교육부 장관께서 그래도 고1부터 고3까지 내신 절대평가를 검토하라는 그 지시를 내렸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게 조금 학점제와 같이 박자를 맞춰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엄마들이요, 이게 뭐 중학교, 초등학교면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고등학교 때 불안해하는 이유가, 떨려하는 이유가 이 대입제도 때문입니다, 센터장님. 이제 그게 또 가장 큰 화두기도 하고, 고교 학점제 도입할 때 대입제도를 어떻게 고려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애초에 종합추진계획안이 발표되었을 때 학점제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개편, 그리고 고교 체제 개편, 그리고 대입제도 개편 같이 가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확실히 이제 결정된 거는 교육과정이 개정되었고, 이제 학점제 요소가 이제 발표되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이제 고교 체제와 대입 개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학점제를 운영하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볼 때 학점제에서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선생님들이 수업하시고 평가하신 그 결과물, 그걸로 대학을 갈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점제적 요소를 좀 많이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대학에 그렇게 요청하고 있고, 대학에서도 그냥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단일화된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줄 세워서 과에 학생들을 배치하지 말고 학과마다 그 특성 있는 그 역량 이런 것들을 잘 살려가지고 조금 재정립해서 이제 학생들을 모집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수능 정시로만 모집하는 경우에도 교과 전형 또는 학점제적 요소,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그리고 전공과 얼마나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건 긍정적인 신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학생들이 대입 관련 과목이나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과목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이 고교 학점제를 대입하고 연결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고교 학점제에서 1학년 학생들이 좀 매우 바쁜 편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요? 일단 각종 표준화 검사, 그다음에 진로 및 학과 체험, 그다음에 교육과정 박람회 이런 것들 거쳐가지고 진로 멘토링을 받으면서 진로 학업 설계를 하고 3학년까지의 과목 선택을요 보통 11월 정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결코 그 쉬운 과목만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학 입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진로에 따라서 학업 설계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네, 저희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게 딱 드러나는 게 저희가 연구한 결과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어떤 기준으로 과목을 선택하는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학생들이 이제 몇 년 전에는 성적, 잘 나오는 과목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1수지가 진로와 적성의 적합성 이걸 가장 많이 본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만큼 학생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네. 아마 그렇게 해도 이제 학생들이 1학년 때 그 뭐 학업 설계 같은 걸 잘 해가지고 과목 선택을 이렇게 다 단단하게 해놓긴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한 학년에 250명 정도 되는데요. 얘들이 이제 그 학년이 바뀔 때 한 10명 정도가 또 이제 그 과목 선택을 이렇게 다시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그 세관에서 대입에서 정시를 늘려야 한다고 하는데요. 학생들은 벌써 중학교 때 자유학년제, 그다음에 교과교실제,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그리고 이것이 이어져 가지고선 그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긴밀하게 이게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거의 한 세트, 뭐 한 몸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그 교과 이 학점제가 고교 학점제가 성공하려면 아무래도 그 학교 측 입장에서는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활성화되면 좀 더 잘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 학교에 있는 사람보다가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대학에 계신 교수님께서 이 고교 학점제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대입제도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학생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학생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학생을 평가할 때는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느냐를 가지고 우수한 학생이나 그죠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게 타당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이 학생들이 좀 집안에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좀 사실은 뭐 기운이 빠지는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학교 생활을 좀 제대로 못 따라가는 학교들도 사실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학업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는데 학교 생활을 좀 잘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는 이 아이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3년 내내 너무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이 부담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 학교 생활을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못했던 학생들에게도 세컨 찬스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려 있고 그게 이제 그 정시 위주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40%는 그렇게 보기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최소한 이 40%는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고등학교 학점제라든가 과목 선택에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학부모로서 그리고 전문가분들도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겠습니까? 근데 어떤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내주어야 빠른 시간 안에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대학을 가기 위한 징검다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 선택권을 주고 자신의 미래를 좀 큰 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기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좋은 의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최근에 아이들의 그 행복할 권리와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놀이 중심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